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제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171만 8천 원, 하루에 플러스 29.95%입니다. 그런데 이날 더 눈에 띈 건 반대편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를 거꾸로 두 배로 따라가는 단일 종목 인버스 상품, 흔히 곧버스라고 부르는 그 상품이 하루 만에 59.95%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곧버스도 52.61% 내렸습니다. 서울경제는 직전 개인 순매수 규모로 단순 계산하면 두 상품에서 하루 만에 400억 원이 넘는 평가 손실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 쪽이 약 124억 원, 삼성전자 쪽이 약 277억 원입니다. 흐름을 되짚어보면 방향이 뚜렷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SK하이닉스가 14.65% 폭락해 155만 원으로 밀렸던 그날 이 곧버스는 29.1% 올라 국내 ETF 수익률 1위였습니다. 그날 하루 거래 대금이 2조 8천억 원, 유가증권 시장 전체 거래 대금의 8%에 가까웠습니다. 다음 날에는 5조 9천억 원까지 불었습니다. 내려가는 방향이 눈에 보인다고 판단한 돈이 그만큼 몰린 겁니다. 커뮤니티와 댓글 분위기에서도 인버스를 사놓고 자신은 돈을 벌고 있다며 우쭐해하는 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금융당국도 이 흐름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현금 3천만 원으로 올리는 조치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어제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건 하이닉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가가 크게 흔들릴 때는 방향이 보이는 것 같고 적은 돈으로 한 번쯤 단타를 쳐볼까 하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듭니다. 실제로 몇 번은 맞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곧버스를 산 사람은 그날 확실히 벌었습니다. 어제는 그 반대였을 뿐입니다. 거꾸로 두 배를 따라가는 상품이니 주가가 29.95% 오른 만큼 그대로 두 배로 맞았습니다. 며칠 마치고 하루에 다 돌려주는 자리는 이렇게 예고 없이 옵니다. 복리는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다른 데서 충분히 벌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잃어봐야 얼마나 잃겠나 하는 생각이 복리를 가장 크게 갉아먹습니다. 짧게 타이밍을 맞춰 벌고 싶은 욕심을 눌러야 그때부터 비로소 복리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늘 인버스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단일 종목 인버스 상품은 정말로 망할 것이 확실한 회사가 아니라면 아예 손대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계속되던 하락장 끝에 찾아온 위로가 되는 반등이었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번에 인버스로 큰 손실을 보신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그 메모리를 사서 쓰는 쪽에서 기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젯밤 애플에서 장중 한때 4,700억 달러가 지워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680조 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게 애플 역사상 하루 기준 가장 큰 시가총액 감소이고 미국 기업 전체를 통틀어도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나스닥 지수는 251포인트, 1% 오른 채로 문을 닫았습니다. 시가총액 최상위권 회사가 기록적으로 무너진 날에 지수가 올랐습니다. 마감 숫자입니다. QQQ는 687달러99센트로 플러스 0.65%, TQQQ는 64달러 62센트로 플러스 2.09%로 마쳤습니다. S&P 500은 플러스 0.7%, 다우지수는 플러스 0.53%였습니다. 1만 달러로 시작한 저희 실계좌 총평가 금액은 1만 2,281달러입니다. 구멍을 메운 건 아마존이었습니다. 전날 장 마감 뒤 나온 2분기 실적에서 아마존 매출은 전년 대비 20% 늘어난 200.6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291조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43% 증가한 27.5 빌리언 달러였고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97 빌리언 달러에서 202 빌리언 달러 구간으로 제시됐습니다. 가이던스 자체는 시장 기대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정규장에서 플러스 15.32% 271달러 58센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집계 기준으로 2015년 4월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폭입니다.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쳤는데 15% 오른 이유는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AWS 매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졌고 그게 아마존이 쓰고 있는 설비 투자 규모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 시장이 빅테크에 던져온 질문이 딱 그거였습니다. 그 돈을 다 써서 매출이 실제로 늘긴 하느냐? 아마존이 어제 그 질문에 숫자로 답했습니다. 월가 반응은 목표가로 나타났습니다. 시티그룹이 325달러에서 350달러로, TD 카원이 340달러에서 350달러로, RBC 캐피털과 미즈호가 나란히 330달러로, 웰스파고가 328달러로, 파이퍼 샌들러가 320달러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반대 방향도 하나 있었습니다. 켄터 피츠게럴드는 오히려 330달러에서 320달러로 낮췄습니다. 같은 실적을 보고 목표가를 25달러 올린 곳과 10달러 내린 곳이 같은 날 나온 겁니다. 개인 투자자 게시판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아마존 관련 발언량이 평소에 9.7배로 뛰었고
강세 비중은 85%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눈에 띈 코멘트는 환호가 아니라 아쉬움이었습니다. 이런 역대급 실적이면 최소한 52주 신고가를 넘고 $280는 통과했어야 하는데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하루에 15% 오른 종목을 두고 나온 말입니다. 최근 2달 동안 빅테크는 좋은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그만큼 못 따라왔습니다. 개인들 기대치가 이미 한 칸 위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식보다 더 눈여겨볼 자리가 있습니다. 채권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마존 실적이 얻어맞고 있던 인공지능 하이퍼스케일러 회사채에 힘을 실어줬다고 전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빚을 낸 회사들의 회사채 가상금리가 이번 실적을 계기로 좁혀졌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 설비 투자 논쟁의 최종 심판은 주식이 아니라 신용시장입니다. 채권 투자자가 돈을 안 빌려주기 시작하면 공사 자체가 멈춥니다. 이번 주 들어 반도체와 메모리가 밀린 배경으로는 인공지능 매도세와 금리 급등이 주로 거론됐고 이 자금 조달 걱정도 함께 얹혔습니다. 어제 그 방향이 하루치만큼 반대로 돌았습니다. 하루짜리인지 아닌지는 다음 주 발행 시장에서 확인될 겁니다. 이제 반대편입니다. 애플은 마이너스 7.35%, $308.91로 마감했습니다. 9월 분기 매출 전망을 시장 기대보다 낮게 제시했고 회사가 그 이후로 반도체 공급 부족과 메모리 원가를 직접 지목했습니다. 새로운 건 크기입니다. 시간 외 첫 반응보다 정규장 낙폭이 더 커져 7% 넘게 벌어졌고 장중 한때는 10% 가까이까지 밀렸습니다. 개장 직후 이미 8% 넘게 밀린 뒤 나탄때 낙폭이 더 깊어졌다가 종가에서 낙폭을 조금 줄인 흐름입니다. 애플 게시판은 어제 완전히 두 쪽이 났습니다. 발언량이 평소에 4.9배로 튀었는데 강세 비중은 45%로 약세가 더 많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실적을 이긴 건 이긴 거라며 목표가를 깎는 애널리스트들에게 화를 내고 다른 쪽에서는 이 가격도 아직 비싸다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같은 날 다른 빅테크 게시판이 대체로 한 방향으로 쏠려 있었던 것과 대비됩니다. 역대급 분기 실적과 사상 최대 시가총액 감소가 같은 날 겹치면 보유자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제 장에서 가장 이상했던 종목은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5% 넘는 갭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5.9%로 마감했습니다. 갭 상승분을 반납한 정도가 아니라 장중 저점 근처에서 문을 닫으며 어제 나스닥 100 반도체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아마존 실적으로 인공지능 인프라스트럭처 수요가 확인된 날에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파는 회사가 갭 상승분을 통째로 개원했습니다. 애플은 반도체와 부품 공급 제약을 이유로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을 낮췄고 메모리 가격 급등은 원가 부담 요인으로 지목해왔습니다. 메모리를 사는 쪽은 값이 너무 올라서 힘들다고 하는데 정작 메모리를 파는 쪽 주가는 최근 크게 흔들렸습니다. 두 시장이 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사는 쪽은 지금 당장 치르는 현물 가격을 보고 아프다고 하고 파는 쪽 주가는 내년에 인공지능용 고대역폭 메모리를 몇 개나 팔 수 있느냐를 봅니다. 최근 흔들린 쪽은 현물 가격보다는 미래 물량에 대한 기대로 보입니다. 어제 마이크론의 왕복 운동은 그 기대가 아직 안 돌아왔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아마존이 어제 시장을 설득한 논리는 클라우드 수요가 살아있으니 설비 투자를 계속 쓰겠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더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갈 메모리를 더 사야 합니다. 애플이 원가 부담 요인으로 지목한 그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실적이 진짜라면 그 수요는 메모리 파는 회사들의 물량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제 시장은 아마존은 믿었고 마이크론은 안 믿었습니다. 이 두 믿음이 오래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항복하는지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반도체 지수 자체는 어제 거의 멈춰섰습니다. SOXX가 플러스 0.07%,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이 마이너스 0%였습니다. 다만 주간으로 보면 SOXL은 마이너스 16.15%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로 보면 SOXX가 플러스 61.13%, SOXL이 플러스 142.85%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폭등한 자산의 조정입니다. 개인 투자자 쪽 온도는 주가와 정반대입니다. 커뮤니티 집계에서 반도체 관련 글은 강세 비중이 80%로 쏠려 있습니다. 주가는 한 달째 빠지는데 개인들은 저가 매수 쪽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AMD를 두고 한 개인 투자자는 떨어질수록 실적 때 폭등할 거란 확신이 더 생긴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이는 다음 주엔 날아오자고 했습니다. 지수 심리는 공포 구간인데 반도체 게시판만 뜨겁습니다. 그 AMD는 어제 마이너스 1.9%로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마이너스 8.77%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플러스 113.07%입니다. 최근 한 달 조정이 거칠었지만 연초 대비로는 2배가 넘는 자리에 있고 다음 주 수요일 새벽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개인들의 저가 매수 확신이 실제 숫자와 만나는 첫 자리가 그날입니다. 어제 지수를 끌어올린 두 번째 힘은 알파벳에 이었습니다. 플러스 6.73%, $356.13로 마감하면서
주간으로 플러스 11.38%가 됐습니다. 어제 다우지수를 위로 밀어올린 종목으로 아마존과 함께 이름이 오른 게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쪽에서 이번 주 새로 나온 물건은 로보틱스입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목요일에 제미나이 로보틱스 2를 공개했습니다. 모델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전 버전이 팔 등 상체 위주였다면 이번엔 휴머노이드 로봇의 몸 전체를 제어합니다. 무게중심을 조절해 넘어질 위험을 줄이는 수준까지 들어갔습니다. 로봇은 지금까지 인공지능 투자에서 돈이 나가기만 하는 항목이었습니다. 언어 모델과 달리 클라우드 매출로 곧장 환산되지 않았습니다. 몸 전체 제어가 실제로 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팔던 시장이 소프트웨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이걸 자기 모델 스택 위에서 돌립니다. 아마존이 클라우드 수요를 숫자로 보여준 날에 알파벳도 같이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인터넷 업종 안에서 정반대로 간 종목도 있었습니다. 레딧입니다. 레딧은 마이너스 21%로 밀리면서 상장 이후 하루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웰스 파고는 목표가를 187달러에서 142달러로 잘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비라일리는 목표가를 250달러에서 270달러로 올렸습니다. 한쪽은 45달러를 깎고 한쪽은 20달러를 얹었습니다. 두 목표가가 서로 2배 가까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벌어진다는 건 이 회사의 값이 이미 나온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검증될 한두 개 변수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레딧의 경우 그 변수는 인공지능 회사들의 데이터를 팔아서 버는 돈이 계속 늘어나느냐, 그리고 검색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이 유지되느냐입니다. 답이 나오는 방향에 따라 적정가가 정말로 2배씩 벌어지는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자 게시판 분위기는 그 반대였습니다. 레딧 관련 발언량이 평소에 26배로 튀었는데 강세 비중이 71%였습니다. 고성장주가 30배 수준의 주가 수익 비율에 거래되면 이건 선물이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목표가를 45달러 깎은 하우스와 30배면 싸다고 보는 개인들이 같은 날 같은 종목을 보고 있었습니다. 게임 쪽에서는 로블록스가 마이너스 29%로 상장 이후 최대 낙폭을 찍었습니다. 예약 매출이 줄고 매출 성장이 둔화한다는 자체 가이던스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다우존스 인터넷 종합지수는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터넷 업종 지수는 올랐는데 같은 날 두 종목은 상장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낸 겁니다. 알파벳이 플러스 6.7%, 레딧이 마이너스 21%, 로블록스가 마이너스 29%입니다. 지수 안쪽 폭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S&P 500이 플러스 0.7%로 마감하는 동안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5%였습니다. 어제 상승은 시가총액 상위 몇 종목이 만든 좁은 상승이었습니다. 섹터로는 경기 소비재가 가장 강했고 소재가 가장 약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집계에서도 같은 분화가 보입니다. 다우 추종 상품 쪽은 강세 발언이 압도적인데 소형주 지수 쪽은 약세 발언이 더 많습니다. 대형주는 담고 소형주는 던지는 구도가 기관 쪽뿐 아니라 개인 쪽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주식보다 더 크게 움직인 건 채권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743%로 마감했습니다. 하루 0.081%포인트 올랐고 7월 한 달로는 0.323%포인트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집계 기준으로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입니다. 30년물은 5.274%까지 올라왔는데 월간 0.372%포인트 상승은 2024년 12월 이후 최대입니다. 원인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연준 내부입니다. 이번 주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자며 반대표를 던진 3명이 금요일에 각자 성명을 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베스 헤맥, 달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저절로 2%로 돌아올 것 같지 않다는 게 공통된 근거였고 카시카리는 인상이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걸 케빈 워시 의장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내부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여기에 리치먼드 연은 총재 톰 바킨이 같은 매체 인터뷰에서 지금 금리 수준이 물가를 잡기에 충분한지는 판단하기 아슬아슬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성명 3개가 같은 날 나왔다는 게 채권 시장에는 단순한 소수 의견 이상으로 읽혔습니다. 베런즈는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급하게 움직이면서 국채 매도가 가속됐고 그 밑에 연준의 신뢰도에 대한 의심이 깔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리를 어디로 옮기느냐보다 안에서 3명이 공개적으로 다른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채권 가격에 더 크게 붙은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일본입니다. 어제 시장을 정리한 기사들은 금리 급등의 방아쇠로 일본은행이 엔화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을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엔은 어제 하루 0.91% 강해졌고 주간으로는 5엔 70전 넘게 강해져 달러당 158엔대가 됐습니다. 일본이 자국 통화를 방어하려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 달러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제 오른 건 장기물입니다. 30년물이 5.275%, 10년물이 4.745%인데 3개월물은 3.68%로 오히려 한 달 사이 소폭 내렸습니다. 2년물은 4.289%로
최근 5달 동안 0.91%포인트 올랐습니다. 곡선이 앞쪽은 눌린 채 뒤쪽만 들리는 모양입니다. TQQQ 같은 세배 상품이 매일 레버리지를 조달할 때 붙는 비용은 초단기 금리를 따라가는데 그쪽은 아직 조용합니다. 통상 장기 금리는 조달 비용보다 성장주 밸류에이션 쪽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다만 어제도 올해도 가격에서는 그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기 금리 상승이 성장주에 실제로 작용하기 시작하는지는 아직 가격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 확인할 대목입니다. 범위를 올해 전체로 넓히면 조합이 더 선명해집니다. 10년물 금리는 올해 들어 13.33% 올랐습니다. 4.19%에서 4.745%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QQQ는 플러스 12.48%, TQQQ는 플러스 23.93%입니다. 금리가 이만큼 오른 해에 나스닥이 두 자릿수로 오른 겁니다. 금리 방향 하나만 보고 포지션을 잡았다면 올해 내내 틀렸을 자리입니다. 이번 주 하루하루만 놓고 보면 더 이상합니다. 수요일에 QQQ가 마이너스 2%, 목요일에 플러스 3.3%, 금요일 플러스 0.6%, 하루하루는 심장이 내려앉는 폭이었는데 주간으로는 플러스 0.55%입니다. TQQQ는 주간 플러스 0.97%입니다. 세배 레버리지가 일주일 내내 위아래로 흔들리고도 1% 남짓 남았습니다. 미국 매체들도 이번 주를 인공지능 매도세와 유가 급등락, 연준 회의 뒤의 금리 급등으로 주중까지 밀렸다가 목요일부터 되돌린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격만 보면 시장은 일주일 내내 방향을 못 정했습니다. 암호화폐 쪽은 어제 확실히 밀렸습니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79%, 62,896달러로 마감했고 올해 들어서는 마이너스 29.09%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마이너스 13.9%까지 밀려 2024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종가를 향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목표가를 $140로 낮췄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이번 주 내놓은 2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는 게 배경입니다. 개인 투자자 게시판은 이 종목에서 완전히 반으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월요일에 완전히 터질 거라며 하락에 걸고 있고 다른 한쪽은 $139에서 $140 근처에서 바닥을 확인했는데 너무 늦게 봤다고 아쉬워합니다.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들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쪽은 더 건조합니다. 이제 그냥 페니스톡이 됐다는 자조가 올라옵니다. 올해 나스닥이 플러스 12.48%인 동안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9%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스트럭처를 실제로 짓는 회사들 쪽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하루 안에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사 IS 홀딩스가 플러스 35%로 사상 최고 종가를 새로 썼고 퀀타 서비스도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반면 같은 업종의 메스텍은 마이너스 17.6%로 무너졌습니다. 이 세 회사는 같은 시장을 놓고 겨루는 동종업체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큰 그림이 같아도 실적과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를 넘었느냐에서 하루 만에 50%포인트 넘는 차이가 났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하나의 팀로 묶어서 사는 방식이 더는 잘 안 통한다는 신호입니다. 빅텍 나머지도 짚고 가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러스 3.02%, $464.72로 마감했는데 월간으로는 2007년 10월 이후 최고의 한 달이었습니다. 메타가 플러스 3.28%, 테슬라가 플러스 0.76%였고 엔비디아는 플러스 2.93%로 $200.75를 회복했습니다. 시장은 어제 엔비디아 상승의 배경으로 아마존 실적을 짚었습니다. 아마존 실적이 인공지능 붐에서 엔비디아 프로세서가 여전히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시켜줬다는 겁니다. 아마존이 자체 반도체를 밀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와중에 아마존이 잘 되면 엔비디아가 오르는 관계가 아직 끊기지 않았다는 확인입니다. 이번 주 성적표는 빅텍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간 플러스 21.75%, 아마존이 플러스 17%, 알파벳이 플러스 11.38%입니다. 반대편에서 아폴이 마이너스 7.24%, 메타가 마이너스 6.47%,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94%, 테슬라가 마이너스 0.58%입니다. 위아래 간격이 29%포인트입니다. 한 주 만에 이만큼 벌어졌습니다. 실적 시즌이 빅테크를 하나의 덩어리에서 7개의 서로 다른 회사로 쪼개놓은 겁니다. 알파벳 게시판에는 제일 큰 종목들이 소형주처럼 거래된다는 코멘트가 올라왔는데 숫자로 보면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따로 챙겨야 할 종목이 스페이스X입니다. 어제 마이너스 3.41%로 밀렸는데 지수가 오른 날 대형주가 3% 넘게 빠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정이 2개 겹쳐 있습니다. 첫째, 상장 이후 첫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수요일 새벽으로 잡혀 있습니다. 둘째, 그 실적 발표 이틀 뒤에 보호 예수가 풀립니다. 조건 없이 풀리는 물량만 9억 1,150만 주, 최근 주가 기준으로 약 123 빌리언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 돈으로 178조 원입니다. 여기에 주가가 175달러 50센트 위에서 일정 기간 버티면 추가로 4억 5,580만 주가 더 풀리는 조건부 물량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기사가 나온 7월 중순 기준 주가는 상장가 135달러를 밑돌고 있었으니 조건부 물량 쪽 방아쇠와는 거리가 꽤 있습니다.
첫 실적과 대규모 물량 해제가 같은 주에 붙어 있다는 게 어제 매도의 배경입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틀 뒤에 팔 수 있게 되는 주식이 그만큼 대기하고 있으면 사는 쪽은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실망스러우면 두 재료가 같은 방향으로 겹칩니다. 다음 주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자리가 여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자 컴퓨팅 쪽에서도 새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아이언큐의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 인수 심사를 조기 종결했습니다. 규제 당국이 문제없다고 보고 검토를 일찍 끝냈다는 뜻입니다. 아이언큐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이고 스카이워터는 그 양자 반도체를 실제로 찍어내는 파운드리입니다. 설계하는 쪽이 만드는 쪽을 사들이는 구조인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하드웨어를 직접 통제하게 되면 확장 속도가 달라진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규제 관문이 하나 없어졌으니 이제 남은 건 이게 실제로 수율과 납기로 이어지느냐입니다. 장이 닫힌 뒤에 나온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에임젠이 클라우드에 보관하던 데이터에서 무단 접근이 있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사 독점 데이터와 환자 보호 대상 의료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는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회사는 이 사건이 재무 상태나 영업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면서도 사건 자체는 중대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건 금요일 정규장이 끝난 뒤에 나온 재료라 정규장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MG는 다음 주 수요일 새벽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유출 공시와 실적 발표가 며칠 간격으로 붙어 있으니 컨퍼런스 콜에서 이 질문이 나올 자리입니다. 어제 실적을 낸 다른 종목들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주당 순이익에서 5.66%의 서프라이즈를 냈고 RBC 캐피털은 목표가를 $629에서 $642로 올렸습니다. 헬스케어 쪽에서는 덱스콤이 서프라이즈 14.75%와 함께 플러스 11.95%로 뛰었고 리제네론은 서프라이즈 56.63%에 플러스 3.29%였습니다. 반대로 모더나가 마이너스 5.35%, 산업용 가스 회사 린데는 실적 발표 뒤 마이너스 5.95%로 밀렸습니다. 에너지 쪽에서는 쉐브론이 예상을 웃도는 실적으로 올랐습니다. 중고차 플랫폼 카바나는 시티그룹이 목표가를 $93에서 $90로 내렸습니다. 다음 주 실적 일정은 촘촘합니다. 팔런티어가 화요일 새벽에, AMD가 수요일 새벽에, 스페이스X도 수요일 새벽에 나옵니다. 팔런티어 쪽은 미리 봐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RBC 캐피털이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다며 목표가를 $90로 유지했는데 어제 종가 근처가 $121대였습니다. 실적을 코앞에 두고 한 하우스는 25% 아래를 적정가로 보고 있고 개인 투자자 게시판은 강세 비중 85%로 기대에 차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숫자가 나오면 어느 쪽이든 움직임이 커집니다.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 영상은 멤버십 전용으로 올라갈 예정이니 시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응원 부탁드립니다. 원자재도 짚겠습니다. WTI 원유 정상가는 바로당 $84.54로 플러스 1.14%였습니다. 다만 주간으로는 마이너스 5.31%인데 30일 기준으로는 플러스 21.68%입니다. 몇 주째 들여다보고 있는 중동발 공급 차질이 7월 상승분의 대부분을 만들었고 이번 주 들어서는 그 흐름이 잠시 식었습니다. 금 정상가는 아운스당 $4,049.10로 마이너스 1.2%, 주간으로는 마이너스 0.53%였습니다. 달러 지수는 99.75로 주간 마이너스 1.5%, 원달러 환율은 1,412원대로 한 달 사이 99원 넘게 내려왔습니다. 심리 지표는 아직 차갑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43으로 여전히 공포 구간입니다. 전날 38.9에서 하루 만에 4.1포인트 올라오긴 했고 한 달 전 29.9와 비교하면 확실히 회복했습니다. 다만 1년 전 같은 시기는 63.7이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15.93으로 하루 마이너스 6.79%, 주간 마이너스 13.94%까지 내려왔습니다. 변동성은 진정됐는데 심리는 아직 안 돌아온 조합입니다. 이 격차가 어느 쪽으로 좁혀지는지가 다음 주 시장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저희 실계좌 이야기는 짧습니다. 어젯밤 종가 판정에서 새 매매 신호는 없었고 월요일 밤 개장에도 예정된 거래는 없습니다. QQQ 종가 $687.99는 200일선보다 6.7% 위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QQQ가 $661까지 밀렸을 때도 이 선까지는 2.5% 넘는 여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급락 구간에서도 계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확인할 자리는 3개입니다. 첫째, 아마존이 만들어준 인공지능 회사채 온기가 다음 주 발행 시장에서도 이어지는지. 둘째, 30년물 금리가 5.275%에서 더 올라가는지. 셋째, 목요일 스페이스X 물량 해제를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 미국 정규장은 월요일 밤 10시 30분에 다시 열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